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와 최초 소방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83초 만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가 하면 대피했느냐는 질문에는 신고자가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재 시작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입니다. 이상함을 느낀 투숙객이 방을 옮긴 건 7시 34분쯤. 3분 뒤부터 열린 방문 위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복도를 가득 채운 유독가스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83초에 불과했습니다. 아래층으로 방을 옮긴 810호 투숙객. 불이 크게 난 것을 눈치채고 다시 대피합니다. 호텔 CCTV에 담긴 참혹했던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긴박했던 상황은 신고 전화에도 그대로 담겼습니다. 7시 39분쯤 소방당국에 최초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신고자가 불이 났다며 호텔 이름을 말했지만 접수 요원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차량 출동 조치부터 한 접수 요원은 7, 8차례 이상 호텔 이름을 되묻습니다. 일단 대피부터 하라고 강조한 접수 요원은 발화 지점도 여러 차례 묻는데 신고자는 810호 객실 아니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통화가 안 된다는 신고자에게 다 대피하셨느냐고 접수요원이 묻자 신고자가 라는 탄식만 남겼고 통화는 끝납니다. 최초 신고 3분 뒤인 7시 42분 담당 소방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됩니다. 선착대는 1분 뒤인 43분에 도착했는데 호텔 내부는 이미 화염과 연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 피해자를 비난하고 음해하는 게시물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게시다 신원을 특정하는 한편 범죄 혐의가 있으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참사. 경찰은 수사본부를 격상하고 화재 원인 규명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고 희생자에 대한 비난성 게시물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평일에 호텔을 이용한 데 대한 각종 음해와 추측성 게시물들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물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게시글 등에 대해서 신속히 게시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등 엄정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일단 해당 게시물 작성자와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이후 오래된 숙박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의무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 호텔 화재.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게 피해를 키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부터 6층 이상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이번에 불이 난 호텔처럼 그 전에 영업을 시작한 곳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건물에서 화재로 인한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때마다 확대 움직임은 있었지만 실제 의무화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 사건들의 경우에 마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그런 논의가 들어가다 보니 현재까지도 관련해서 법적인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큰. 이번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소급 적용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노후 숙박시설에도 2027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숙박업계도 이번 참사를 통해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거를 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이 좀 필요하지. 이게 지금 그냥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많이 피폐해져가지고. 설치만큼이나 불이 났을 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경우는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성능과 유지관리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필요로 하는 만큼의 성능이 제대로 갖춰져 있을 만큼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유지관리도 그렇거든요. 정책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지 단순히 그냥 없어서 위험하니까 달아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접근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숙박업계는 다음 주 정부와 국회에 노후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8일부터 닷새 동안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 61개 병원에서 91%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조정이 실패할 경우 오는 29일 아침 7시부터 전국 61개 병원에서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만 서울의 이른바 빅5 병원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노조 측은 진료 정상화와 업무 범위 명확화,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대 신입생의 절반 이상은 이른바 N수생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대에서 이런 현상이 더 도드라졌는데 의대 증원과 맞물려 N수생이 쏟아져 나오며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충북대 의대 신입생 10명 가운데 8명은 N수생이었습니다. 이 학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의대 대부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신입생은 절반도 안 됩니다. 반면 수도권 대학 그리고 이른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대학들은 현역의 비율이 현격히 높습니다. 수도권 의대에 지원했다가 내신 경쟁에서 밀린 N수생들이 지방의대에 대거 진학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방의대는 정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논술 전형 등이 적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이 1,500명 더 늘어난 이번 입시에선 이런 추세에 변화가 있을까? 오히려 더욱 심화할 공산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직장인까지 뛰어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만을 노리는 수험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 인재 선발을 위한 전형이 확대됐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해마다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한 고3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 미달로 정원을 못 채우는 일이 속출해 왔는데 올해는 해당 지역 N수생들이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N수생들의 강세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지방권에서는 수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N수생들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N수생이 늘어날수록 불수능이 된다는 점도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지방대 의대생들까지 일찌감치 수도권 의대를 노리며 입시 전쟁에 뛰어들어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애견 미용실에 맡겼던 반려견이 문이 열린 틈을 타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로 죽었는데 보상을 놓고 소송까지 이어질 조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나 되고 가족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와 보상 문제로 갈등도 늘고 있죠. 명확한 기준은 뭘까요?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님이 가게 문을 열자 문틈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빠져나갑니다. 반려견용 안전문이 열리고 채 닫히기 전 가게 문이 열리는 순간 벌어진 상황입니다.
견주와 애견 미용실 원장은 전단을 만들고 강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닷새 동안 도심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실종 당일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을 빠져나간 강아지는 1km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다 차에 치였습니다. 피해 견주는 미용실 원장과 문을 연 손님이 책임이 있다며 보상금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이를 거부했고 비슷한 강아지를 사주겠다며 반려견을 물건 취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강아지를 똑 닮은 거를 새로 사주려고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말이 안 통하겠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에 대해 손님 측은 자신이 반려견을 물건 취급하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말하던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 견주가 제시한 보상금은 지나치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미용실 원장도 관리 책임은 인정한다면서 보상금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견주 측은 법정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애견 호텔에서 맡겼던 반려견이 다치자 견주와 호텔 측이 수술비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려견 사고 보상 문제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이들이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현실에 비해 사고에 따른 세부 보상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전혀 아무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피해자로서도 곤혹스럽고 어떤 가해자로 지목되시는 분도 얼마만큼을 배상을 해야 되는지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는 상황. 반려동물 사고에 대비한 보상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산에서 암벽을 등반하던 4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40대 A씨가 15m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이 다른 중국인을 흉기로 살해, 범행 2시간 4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숙박시설에서 5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가리봉동 한 식당에서 다른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가슴을 다친 피해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폭염이나 기습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까요? 한국은행이 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과 식료품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소비자 물가를 10% 정도 끌어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적도 부근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카카오 생산량이 급감해 카카오를 가공한 코코아 선물 가격은 사상 최초로 톤당 $10,000를 넘겼고 초콜릿과 제과류 가격 인상을 촉발했습니다. 최대 오렌지 산지인 미 플로리다주에선 기후변화와 병충해 확산으로 수확량이 줄면서 냉동 농축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파운드당 $4.92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과 재배가 줄면서 지난해 금사과 파동이 있었고 올해 여름 들어 폭염이 계속되며 해발 1200m 고원에서 자라는 고랭지 배추 작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유난히 최고 기온 급값이 경신되면서 너무 폭염 일수가 길어지다 보니까 배추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고 지난해와 올해 전 세계와 국내 평균 기온은 과거보다 매우 높아졌고 이런 이상기후 현상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5년간 이동 평균값으로 산출한 전국의 이상 고온과 해수면 높이 추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이상 저온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기후 충격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2020년 이후에 이상기후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식료품, 과실, 채소 등에 영향을 미쳐
CPI 인플레이션에서 약 10%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은 측은 국제유가 등 물가에 미치는 다른 공급 요인들을 감안할 때 10%의 기여도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입 대체 효과가 커져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상기후가 다른 지역보다 심했던 강원과 제주의 경우 산업 생산 감소와 물가 상승 등 경제에 미친 여파 역시 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1리터에 7.8원 하락한 1,689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리터에 8원 하락한 1,526.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지표 부진과 중동 긴장 완화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 선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금리 인하 폭과 속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9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0.5%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는 이른바 빅컷 기대감도 만만치 않은데요.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이 말로 다음 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인하 폭과 속도까지 시원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내리는 이른바 빅컷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We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support a strong labor market as we make further progress toward price stability. 시장은 연준이 0.25%포인트씩 몇 차례 금리를 내리는 방식을 택할 거라는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급한 행보는 자칫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 terms of size, I would say that it's likely it's a 25 basis point cut. There was nothing in the speech to indicate the need for panic. And I think the Fed is just going to gradually cut.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약화가 확인되면 빅컷이 현실화할 거라는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파월 의장의 다음 발언에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으면 0.5%포인트 인하도 단행할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It seems unlikely that the labor market will be a source of elevated inflationary pressures anytime soon. We do not seek or welcome further cool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이런 가운데 주요국 중앙은행도 강력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글로벌 긴축 시대의 끝을 예고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잦아들고 있다고 평가했고 유럽 중앙은행 위원들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싣는 발언을 더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석 민생 대책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쌀, 한우 가격 폭락에 따른 수급 안정과 농가 지원 방안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최근 사상자 19명을 낸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보안 등의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하려던 취임 축하난이 진실공방전 끝에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야당 사이가 갈수록 멀어지는 과정에 생긴 일인데 윤 대통령은 야당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민생정책 행보로 대국민 소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축하하는 날은 관례대로 당선 다음 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로 찾아가 전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19일 오후
아침부터 연락했으나 답을 못 받았다고 관련 소식을 알리자 민주당은 난과 관련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은 난 전달 일정을 잡기 위해 여러 번 연락한 상황을 설명하며 재반박에 나섰고 민주당은 받은 메시지가 없다며 옥신각신한 끝에 난 전달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런 공방전의 배경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획책하는 행위. 이게 바로 반국가 행위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연일 날카로운 공방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무논리, 무근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당입니다. 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이처럼 야당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는 대신 이르면 이번 주 연금개혁 등 각종 민생정책 추진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생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국회 입법 과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수인데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모처럼 협치 분위기 속에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나 각 당 지도부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겨눈 총구를 쉽사리 거두진 않고 있는데요. 싸울 땐 싸우되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분위기인데 자세한 분위기는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대 국회 들어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 정치보건의 신호탄은 전세사기 특별법이었습니다. 당장 주거 문제가 시급한 피해자들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던 보증금 일부 지급 대신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이뤄낸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방금 여야 합의로 국토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몰을 앞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담은 이른바 소부장법 등 다른 민생 법안들도 줄줄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입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이번 주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은 10개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한 10여 개의 법안을 8월 임시에서 합의 처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야가 정쟁까지 중단한 건 아닙니다. 야당 주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이후에도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또 한 번의 청문회로 여야가 격돌했고 이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지금 국회의 권위를 통해서 국회의 권한을 통해서 지금 자백을 강요하는 이 중대한 헌법기본권 침해 상황에 있다고. KBS가 8월 15일 날 0시에 첫 편성한 프로그램이 기미가요를 부르는 나비부인이었습니다.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수사를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김건희 씨 명품백 수사는 과정도 정의롭지 못하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습니다. 수사 직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몰래 촬영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의도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줬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극한 대립 속에 여당은 법사위 진행 방식을 문제 삼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 야당은 대통령 인사권을 정조준해 뉴라이트 논란을 빚은 독립기념관장인 김형석 방지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도부 회의에서 나오는 발언 수위는 인신공격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 살아오신 이재명 대표께서 막사니즘을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혜병 특검 해결 의지조차 없다면 실권이 전혀 없다고 평가되는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입법 성과 없는 국회를 향한 매서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여야 모두 민생 법안에는 손잡으면서도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정쟁은 마다하지 않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야당과 노동계는 과거 강경보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며 정면 반박하고 있어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과 동시에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이라는 등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를 반노동 인사로 규정한 겁니다. 노동계는 김 후보자의 노동관이 노조 혐오와 탄압 그리고 저임금 노동 강요라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 현안을 같이 논의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충돌만 야기될 것이고 같이 싸울 수밖에 없겠다. 김문수 후보자는 그러나 자신에 대한 반노동 비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제가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노조 출신이고 우리 형님도 노조 출신이고 제 동생도 노조를 만들다가 감옥까지 2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노조다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어떤 분인지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추모 공간과 관련해 무단 점거에서 재미 봤으면 걷어치우라는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온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국절 관련 과거 교회 강연 내용까지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 70주년은 행사 못하겠다. 건국은 지금 1948년 8월 15일이 아니다. 1919년이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로부터 종북 비판까지 받아온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역시 자신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서고 있어서 청문회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번 을지 연습 기간에 유사시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절차가 처음으로 논의됐습니다. 가짜뉴스는 군작전과 국민에게 혼선을 줘서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비한 연습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이 수십억짜리 슈퍼카를 샀다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이 영상은 X에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1,800만 조회수를 찍었지만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분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한창일 때인 지난해 10월에도 가짜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하마스 무장 군인이 이스라엘 헬기를 격추하고 이스라엘 고위 인사가 체포된 영상이 조작으로 밝혀진 겁니다. 민주주의국가를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항전 의지를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하게 되고요.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시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체계의 중요성은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 뉴스는 군 작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여론을 받고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이를 인지전의 일부로 부르기도 하는데 가짜 정보를 심어 실수를 유도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또 의도를 드러내지 않고 사이버전이나 여론전 등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회색지대 전략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복합 도발이 유사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을지 연습에서 처음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잇따른 해킹 사례 등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도 정부의 가짜뉴스 대응 회의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해 핵무기 운영 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 북한이 비난하며 핵무력 건설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이 아무리 타국의 핵위협에 대해 과장한다 해도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핵무력 건설을 추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미국의 핵무기 운영 지침 개정을 두고 위험한 핵 사용 전략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해 보려는 여론 조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 동맹이라며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운을 몰아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나토 조약 발효 75주년에 펴낸 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백서에는 나토가 북한의 위력 강화 조치를 헐뜯으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고 있고 이는 나토라는 침략 함대의 침로가 조선반도로 향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서핑 명소로 잘 알려진 강원 양양 인구해변이 최근 몇 년 사이 이른바 유흥성지로 급격히 변질하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작은 어촌 마을에 술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더니 밤마다 소음과 무질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서핑 관광객들도 하나둘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양리단길로 불리는 양양 인구해변 거리. 술집마다 경쟁하듯 소리를 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젊은 남녀들은 흥에 취해 술을 마시고 춤을 춥니다. 거리 곳곳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몇 년 새 술집과 클럽이 급증하면서 여름철 성수기 밤마다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지하철 소음과 비슷한 80데시벨을 넘나드는 소음은 주택이나 숙박시설까지 파고듭니다. 주민들과 피서객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양양군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이곳 양양 인구해변에서 소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과태료도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술 취하는 분들이 소리 지르고 여기저기서 노래 부르고 하는 소음이 나요. 그런 것들을 혹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유흥성지라는 오명까지 얻으면서 순수하게 서핑을 즐기려는 이들은 점점 발길을 끊고 있습니다. 서핑 업체와 카페들은 매출이 크게 줄어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서퍼들의 도시락을 슬로건만 내걸고 다 허가를 되게 무분별하게 내주고 단속을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 생긴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양양군은 계도와 홍보를 강화한다지만 고삐 풀린 유흥문화로 인해 지역 전체의 이미지가 퇴색하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특히 더 힘겨운 건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입니다. 냉방기기 하나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내는 홀몸 어르신을 위해서 봉사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 고치는 날, 강원도 정선 한 농촌 마을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홀로 사는 집, 가장 시급한 건 도배와 장판 교체입니다. 세간살이부터 모두 집 밖으로 꺼내고 곰팡이 핀 벽지를 뜯어낸 뒤 장판을 걷어냅니다. 집 밖으로 나온 세간살이는 묵은 때를 벗겨내고 이불 먼지도 꼼꼼하게 털어냅니다. 이제 벽지를 새로 바를 차례. 35도를 웃도는 폭염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한 대 없어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너무 덥고 지금 땀으로 속옷까지 다 젖었는데 그래도 어르신께서 조금이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취약계층 집수리 자원봉사, 이른바 러브하우스. 지금까지 모두 76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지원 예산을 늘려 냉장고와 제습기, 에어컨 등 필요한 가전제품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내에서도 특히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자치단체를 통해 선정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 임대 사는 경우에는 우리 행정이나 이제 다른 복지기관에서 손이 못 미치거든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집수리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어르신,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기분 좋지요. 아이고, 내가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이래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힘겨운 여름을 보내는 주거 취약계층. 자원봉사자들 땀방울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우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당뇨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특용작물 여주 농사에 전념하고 있는 청년 농부를 만나봅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년 전 아내의 고향인 전라북도 김제로 귀농한 김대천 씨. 언뜻 보면 오이처럼 생긴 농작물 재배에 그야말로 올인하고 있는데 쓴 오이 또는 쓴 멜론이라고도 불리는 여주입니다. 네, 보통 이 여주 농사를 더위와의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수확 시기가 7, 8월 한창 뜨거울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는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재배되는데 당뇨와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 좋은 약용 특용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주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부러 찾아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렇군요. 여주는 쓴맛이 워낙 강해서 건조 후에 차로 끓여 마시거나 가공 후에 티백 형태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건조기 용량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게 조금 넣으면 색깔이 최대한 안 변하게 초록색으로 말려 나와요. 귀농 2년 차까지는 경험 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소한 맛이 더 강하고 진하다는 입소문이 퍼진 지금은 여주 하나로 억대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안정됐습니다. 고품질의 여주를 생산하고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 판매, 마케팅까지 하는 청년 농업인으로서 성공한 우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천 씨의 여주 재배 농장 이름은 8살 아들과 6살 딸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건강한 여주를 길러내겠다는 청년 농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배우려고 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개발국 의료진들에게 K-의료를 전수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위암 환자의 위절제 수술을 참관하는 한 이방인. 아프리카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에서 7년 동안 외과 의사로 일하는 파브리스 씨입니다. 의료진의 손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수술 집도이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학병원 초청으로 6주간 연수를 받으러 온 파브리스 씨는 복강경 수술을 중심으로 한국의 의료기술을 배울 계획입니다. 이번 방문을 간절히 고대한 건 마다가스카르의 열악한 의료 환경 때문입니다. 인구의 35%가 의료시설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훈련된 의료 전문가도 극히 드뭅니다. My dream is in the future is to have a better, a good facility like a hospital, so we can train and help people for their health problem. 저개발국가 의료진들을 위한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오는 2028년까지 모두 100명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의료 장비만 지원했다고 하면 장비와 함께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전파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개발국가의 의료 역량을 강화하면서 K-의료의 진면목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호텔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휴가를 즐기는 개항장 화랑미술제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전시관이 부족한 인천 구도심이자 관광지인 월미도의 호텔에서 개최됐는데 시민과 관광객 모두 쉽게 접근해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인천 월미도의 한 호텔, 한 층 17개 객실 전체가 각 작가의 특별 전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침대 위에 작품이 전시되고 욕실에도 작품이 놓였습니다. 일상에서 쉽고 편안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작품에 대한 설명을 작가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계기로 해서 작가분들과 미술 애호가분들, 그분들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걸 열게 됐어요. 화랑미술제를. 여름 휴가철 호텔 내부를 장식한 미술 축제는 인천 구도심에 있는 화랑들이 합심해 열었습니다. 관행에서 벗어나 작가와 편하게 소통하고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특히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관람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도 있습니다. 인천 하면 또 월미도가 상징적이잖아요. 월미도에서 이렇게 여러 작가님들 작품도 구경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좀 이게 계기가 돼서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작가분들이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자리에 여러 작가님들 작품을 동시에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술과 호텔을 연계한 아트 호캉스. 주최 측은 나흘 동안 열린 미술제에 1,000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호응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좀 더 많은 작가를 초청해 더 큰 규모로 열기로 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미국 팝아트를 이끈 제임스 로젠퀴스트의 대규모 회고전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 특유의 사회비판적 시각과 우주에 대한 성찰이 대형 작품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로 길이만 10m가 넘는 대작. 그림 속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연필다발, 지폐 등이 우주선처럼 둥둥 떠다닙니다. 움직이는 거울 하나를 포착한 작가의 유작에는 만화경처럼 표현된 우주 세계들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나고 자란 고향의 풍경. 아마추어 비행기 조종사였던 부모님 영향이었을까요? 현대미술사의 굵직한 자취를 남긴 로젠퀴스트 작품 곳곳에는 우주에 대한 폭넓은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마치 행위예술처럼 초대형 캔버스를 누비며 이미지를 확대하는 특유의 기법. 청년 시절 생계를 위해 고층 건물 광고판에 그림을 그렸던 경력은 두고두고 로젠퀴스트 그림의 토대가 됐습니다. 대중매체 이미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팝아트 작가로 분류되지만 반전운동이나 예술과 권리운동에 참여하며 적지 않은 사회 참여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그가 그린 데일리 초상화라는 작품을 보시면 당시 약간 과격하게 그 시위대를 진압했던 정치인을 풍자하는 패러디의 일환으로 이제 페인팅을 그렸는데 그게 약간 파쇄기를 갈아 넣는 듯한 느낌으로 다양한 재료의 오브제를 결합한 작가만의 조형 언어도 곳곳에서 눈길을 붙잡습니다. 모래 페인트가 묻은 붓이나 불에 탄 나무를 그림 위에 과감히 배치하기도 하고 생맹 테스트에서 영감을 받은 동그란 모티브는 인간 시야에 대한 한계를 꼬집으며 전시장 내 여러 작품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팝아트 작가로만 규정하기엔 작품마다 사색이 넘쳐나는 로젠퀴스트. 전시장을 좀 보시면 팝아트의 작가가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초현실주의적인 느낌들이 많이 나는 작품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는 직장인 대상 무료 입장 이벤트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배우 김윤석이 17년 만에 OTT 드라마로 복귀했습니다. 고단한 청춘을 그린 배우 고화성의 영화와 속도감 넘치는 인도 액션 작품도 개봉합니다. 볼만한 드라마와 영화,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그냥 흔한 시골 동네 모텔이요. 친절을 베풀면서 시작된 악연에 평온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쫓고 쫓기는 일반적인 스릴러물과 달리 평범한 인물이 갑자기 끔찍한 상황에 놓이며 마주하는 공포감을 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강한 역할을 주로 맡았던 배우 김윤석이 한순간에 피해자가 된 펜션 주인으로 분했는데 데뷔 이후 첫 OTT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의 디테일과 우리들의 표현하는 것들이 다 전달이 되기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한국에서 나는 행복을 찾아 직장도 가족도 남자친구도 뒤로한 채 혈혈단신 뉴질랜드로 떠난 20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살기 힘들어 헬 조선으로 부르는 이 시대 청춘의 짠한 모습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유독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영화에 끌린다는 배우 고화성이 흔들리는 20대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쳤습니다. 한 10년 정도 전이었으면 제가 이 캐릭터를 맡기 되게 겁났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지금 시적절한 캐릭터, 청춘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장강도 40명이 탄 야간 열차에 모두를 구하기 위해 나선 특수요원은 단 한 명. 좁은 객실 통로와 객차 사이에서 때론 맨주먹, 때론 무엇이든 무기로 삼아 맞서는 액션으로 관객들에게 쾌감을 선사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2도로 열대야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낮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로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고요.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까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2도, 대구는 25.8도, 부산은 26.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광주도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이번 주 중후반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열대야가 잠시 주춤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